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어로 쓰여진 문학의 이해와 감상 시간 신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상해 볼 작품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1편이 되겠습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에 출판이 되는 작품인데요. 이때는 조지 오웰이 42세 중년기였을 때고, 그리고 작가로서 언론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트리뷴이라고 하는 좌파 경향의 잡지사에서 문학 편집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로서 이 잡지의 그 분위기라든지 그 회사의 분위기를 또 좋아하게 되고, 또 이때 아주 왕성한 그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평론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에세이도 많이 쓰고 책도 쓰고 하면서 이때 아주 왕성한 작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도 조금 자유스러워진 게 있어서 그 트리뷴 잡지사에 취직이 되자마자 바로 동물농장을 쓰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2월에 그 작품을 다 쓰게 되죠. 예.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물농장이 1945년에 출판이 되는데 많이 늦어지게 되죠. 이제 그 이유가 동물농장은 그 스탈린이 통치했던 그 소련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때는 2차 대전이 한창이었을 때고 서유럽 국가들이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스탈린하고 잘 지내서 히틀러 그리고 나치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소련하고 유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을 때죠. 근데 애니멀 팜은 그 스탈린이라든지 소련의 공산주의를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들이 정치적으로 분위기가 맞지 않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출판하기를 꺼려합니다. 출판사에서 많이 거절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가 나타났죠. 예, 이 책을 출판하겠다. 또 그래 놓고는 뭐 전쟁이고 그러니까 뭐 종이도 많지 않고 그래서 출판이 좀 지연이 된다. 그러면서 끌다가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그리고 8월 17일에 출판을 하니까 저희들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할 때 그때 같이 출판된 그런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판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성공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유명한 작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명예도 얻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작가로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책이 많이 팔려나가고 하면서 재정적인 안정도 같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에게는 아름답고 아주 똑똑한 아내가 있었죠. 이름이 아일린 블레어라고. 이 성이 지금 블레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지 오웰의 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에릭 블레어라서 그래서 성이 지금 블레어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일린 블레어는 조지 오웰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농장을 쓸 때 아내가 공헌한 바가 또 크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둘이서 저녁 때 밤에 자기 전에 조지 오웰의 이야기를 이 정도까지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내가 이렇게 조금 더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런 조언도 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휴머가 있게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쓰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리고 조지 오웰과 아일린 블레어 사이, 그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는데 조지 오웰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죠. 입양하는 아기의 이름이 리차드 블레어라고 이제 지어지게 되는, 사진에 보고 있는 그 아이가 입양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작가로서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그런 작가였다면은 또 하나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였죠. 이때만 해도 영국이 전통적인 사회라서 아버지가 아기들하고 놀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조지 오웰은 아기하고 놀아준다든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일들을 아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가정에는 그늘이 있었죠. 조지 오웰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 아내 아일린 블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가 1945년경인데요. 조지 오웰은 특파원으로 파리하고 독일로 가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그 상황들을 보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특파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내인 아일린이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죠. 예. 그래서 조지 오웰이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읽기는 어려운 작품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사상적인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유적인 그러한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복잡한 그런 책이 되겠는데요. 조지 오웰은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그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이러면은 그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다르게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혁명이나 무력을 통해서 권력투쟁을 하고 그렇게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그런 것보다는 민주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혁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또 그리고 사회의 그 잉여재산들이 또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 그런 사상을 지지하는 사상가였다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이 사회주의 사상가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조지 오웰이 쓴 그 책을 하나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카탈로니아 창가라고 그러죠. 이것은 스페인 내전을 경험하고 나서 쓴 책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1936년에 이제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되죠. 특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가서 총을 겨누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까지 입기도 한 그런 전쟁인데요. 그때 스페인은 공화파라고 해서 그 사회주의 정부가 있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그 소수의 독재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파시스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세계의 많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이 공화파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그 외국인들도 많았던 그럴 때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해밍웨이도 이때 특파원으로 와서 그 스페인 내전을 경험하죠. 스페인 내전을 경험해서 쓰여진 그 소설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도 이때 그 스페인 내전에 특파원으로 와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 예술가, 사상가들이 그 봉화파를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그 나라가 이상적인 사회주의 나라로 복권하는데 내가 기여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 이상과 꿈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공화파가 여러 가지 있고 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독립노동자당에 속해서 카탈로니아에 가서 전투를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죠. 독립노동자당은 많은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당이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교, 사병 구별 없이 똑같이 대우를 받고 계급의 차별도 없고 봉급도 똑같이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진정한 사회주의가 이제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겠다. 같이 이 전선에서 싸우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같은 전선에서 일을 하는 동지라고 생각했던 그 소련의 지지를 받는 공산당이 권력을 다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독립노동자당을 극우파하고 같이 협력하는 당이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면서 이 당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독립노동자당, 조지 오웰에 참여했던 그 당이 결국은 제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조지 오웰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감시를 받고 있다가 겨우 스페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스탈린이 통치했던 그 전체주의, 그 공산주의, 거기에 대해서 혐오를, 예, 증오를 가지고, 예, 치를 간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미워하고 있다가 반드시 내가 이 스탈린이 통치하는 전제주의 국가라든지 이 전제주의 국가, 독재 국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것이 애니멀 팜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문학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장르를 선택을 했죠. 페이블이라고, 오화라고. 예, 오화라고 그러면은, 동물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동물들을 이용하게 되니까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지고, 그리고 명료해지고, 또 만화같이 재미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사회를 비판하는, 예, 그런 얘기.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그 도덕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점검도 해보는, 예, 그런 것이 이제 우화. 그리고 또 알레고리라고 해서 그 풍류, 또 비유, 은유라고 그러죠.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모든 동물들, 그리고 인간들이 그 러시아 혁명에 나오는 그 인물들하고 많이 매치합니다. 또 그리고 동물농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러시아 혁명이나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상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 동물농장의 이야기 자체가 이 전체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은유하고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라고 해서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그 사건이라든지 이야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뭔가를 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인물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꾸몄다고 하겠습니다.